기름이 쏟아지면서 휘발성 증기가 휘어진 선체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점화되고 불길이 뿜어져 나오며 퍼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유럽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자 석유 산업은 중동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운송할 때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즉 슈퍼탱커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슈퍼탱커들은 너무 커서 대서양, 북해, 그리고 영국 해협의 대부분의 오래된 항구들은 이 선박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들은 이 새로운 슈퍼탱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석유 터미널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터미널은 중동에서 오는 석유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며 이후 더 작은 선박들을 이용해 유럽의 정유소로 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석유 운송은 보통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더 짧은 경로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지만 운하의 선박 크기 제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대형 유조선들이 더 비싸고 긴 항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희망봉을 통과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항해는 16일 더 걸렸고 4,800마일이 더 추가되어 전체 항해 비용이 최대 $20,00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5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1969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6일 전쟁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면서 모든 선박이 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은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경제적이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초대형 유조선이 도입되었고 이들을 수용할 새로운 터미널의 개념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1966년 걸프 오일 코퍼레이션은 반트리만의 우디 아일랜드를 새로운 터미널의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우디 아일랜드는 길고 보호된 깊은 수심의 정박지를 제공했으며 위치도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사는 1967년에 시작되어 1969년에 터미널이 완공되었습니다. 육상시설에는 탱크 농장이 있었고 여기에는 주로 유조선에서 나오는 오염된 벨러스트와 탱크 세척수를 받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2개의 벨러스트 탱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총 130만 톤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15개의 저장 탱크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 탱크들은 선박에 사용되는 디젤유, 원유, 벙커유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육상시설에서 396m 떨어진 곳에는 길이 488m의 해상 저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저반 시설은 22개의 파일, 돌고래 위에 지어졌으며 초대형 유조선이 정박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선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반 시설 서쪽 끝은 돌고래 1번, 동쪽 끝은 돌고래 22번으로 불렸으며 서쪽 끝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돌고래 22번에는 보안 초소와 동전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고 사람들과 선원들이 본토와 섬의 육상시설 또는 터미널을 오가며 출입하는 구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개장 당시 이 저반 시설은 다리를 통해 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다리가 철거되어 작업자들은 저반 시설을 오가려면 배를 타야 했습니다. 1968년 걸프 오일 코퍼레이션을 위해 유조선 모터선 유니버스 아일랜드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의 적재 용량은 31만 2천 톤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었으며 쿠웨이트에서 우디 아일랜드까지 석유를 운송했습니다. 이 배는 회사가 주문한 6척의 초대형 유조선 중 첫 번째였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열일마다 반트리만에 도착했고 이후 3척의 더 작은 피더 유조선이 원유를 웨일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의 정유소로 분배했습니다. 터미널은 운영 첫 5년 동안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975년 6월 10일 수에즈 운하가 재개통되었고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항로는 다시 한 번 더 비싼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석유를 소형 유조선으로 옮기는 데 드는 지연과 비용과 함께 초대형 유조선들은 경제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산업계는 Just in time, Just in time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저장 시간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디 아일랜드 터미널 수요가 줄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현지 걸프 운영 회사인 걸프 오일 터미널스 아일랜드 걸프 오일 터미널스 아일랜드는 터미널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운영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미널과 해상 접안 시설의 소방 시스템은 시스템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3번의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에 있었던 첫 번째 하향 조정은 소방 본관을 항상 압력 상태로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터미널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의 디스패처가 비상 상황에서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티에 설치된 사전 혼합폼 시스템의 자동 트리거가 제거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원격으로 작동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중앙 플랫폼의 폼을 작동시키던 중앙 통제실의 원격 제어 버튼이 제거되었습니다. 모터베셀 베텔그스 유조선은 12만 1,400톤의 석유를 실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1968년 프랑스 생나제르에서 건조되었으며 프랑스의 에너지 및 석유 회사인 토탈 오일 소시에테 아노님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형 유조선들과 달리 베텔그스회는 하중 계산기나 스트레스 계산기와 같은 선체의 응력과 굽힘력을 계산하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박의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이나 밸러스트 작업은 적재와 유사하지만 화물 대신 선박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을 싣거나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중 계산기는 선장과 일 등 항해사가 선박의 안정성이 안전 한계 내에 있도록 화물 적재와 밸러스트 작업을 신속하게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많은 선박에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유나 연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가스는 인화성입니다.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질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활성 또는 비반응성 가스를 빈 탱크나 밀폐된 공간에 주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 붙거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가스를 모두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베텔그스회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들은 당시에는 필수사항이 아니었고 토탈사는 이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1977년 베텔그스호는 드라이도크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특별 점검을 위해 검사관들은 부식된 부품을 교체하라는 권고사항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하중을 받을 때 휘거나 찌그러지기 쉬운 부분을 보강하는 금속 갑판판 일부와 영구 밸러스트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탱크와 희생양극은 금속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부식을 양극으로 유도해 금속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모든 선박에는 희생양극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주 교체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제안은 영구 밸러스트 탱크에 보호 코팅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토탈은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모든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1978년 11월 24일 베텔그스호는 페르시아만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항구를 떠납니다. 베텔그스호는 7만 4천 톤의 아라비안 헤비 원유와 4만 톤의 아라비안 라이트 원유를 가득 싣고 렉서스 포르투갈로 향합니다. 베텔그스호는 먼저 리스본 남쪽에 위치한 시네스 항에 들러 선박의 무게를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나빠서 항구에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렉서스로 계속 항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구 입구에 다른 배가 침몰해 있어서 우디 아일랜드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베텔그스호는 12월 30일에 벤트리만을 향해 출항했고 비스케이만에서 거센 날씨를 만납니다. 가는 도중에 기름 누출을 보고했고 속도를 줄여 프랑스 브레스트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선원들이 누출 부위를 찾아내어 수리했고 베텔그스호는 우디 아일랜드로의 항로를 계속 이어갑니다. 1979년 1월 4일 베텔그스호가 벤트리만에 도착합니다. 베텔그스호는 정박하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선인 카샤피오가 며칠 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카샤피오의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카샤피오는 고철로 팔렸고 1월 6일 토요일 내에 해체를 위해 대만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2시에 베텔그스호는 약 30m 깊이의 해상 부두에 정박을 완료합니다. 오염 통제 담당관은 선박에 탑승하여 걸프 오일 안전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이는 화물을 하역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3시 15분에 베텔그스호는 11만 4천 미터톤의 원유 하역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약 36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월 7일 일요일 일부 선원들은 반트리타운으로 상륙하여 자정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낮 동안 베텔그스호의 두 잠재적 구매자를 대신한 2명의 검사관이 선박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오후 6시에 베텔그스호는 아라비아산 중진류 하역을 완료하고 남아있는 4만 톤의 아라비아산 경진류를 준비합니다. 오후 6시 35분에 선박은 밸러스팅, 즉
일부 중앙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역된 화물의 무게를 보상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 밸러스트 작업을 진행하며 검사관들은 선박을 떠나 육지로 돌아가고 승무원들은 벤트리에서의 외출을 마치고 다시 선박에 탑승합니다. 베텔그스회는 41명의 승무원, 제빵사의 아내, 항만 도선사, 그리고 화물 검사관이 탑승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걸프 오일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터미널에는 5명, 장유에는 6명이 근무합니다. 디스패처 존 코놀리는 터미널의 통제실로 자신의 근무지로 향합니다. 통제실에서는 밝게 조명이 켜진 장유와 유조선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코놀리는 장유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시의 선원들은 선박의 트림과 리스트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밸러스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베텔그스회는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선박의 화물이나 밸러스트의 하중과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디케이터가 없습니다. 23시 30분의 선원들은 유조선의 트림과 리스트를 바로잡기 위해 영구 또는 전용 밸러스트 탱크에 밸러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들은 선박의 영구 밸러스트 탱크가 실제로 얼마나 부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앙과 영구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차면서 무게가 선박의 중앙으로 이동해 집중되고 선박은 처지기 시작합니다. 선박 중앙에 응력이 쌓이면서 심하게 부식된 갑판판과 측면 외판이 휘기 시작합니다. 선체가 찢어지면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드러납니다. 베텔그스회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파손된 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끊어진 전기 케이블에서 튄 불꽃이 파손된 탱크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름에서 새어나오는 인화성 증기에 불을 붙입니다.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선박 중앙에서 작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0시 31분입니다. 대량의 기름이 선박 양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0시 40분경에 불이 붙습니다. 짙고 무거운 연기가 중앙 플랫폼을 가로질러 피어오르자 부두 작업자들은 몸을 피하기 위해 달아납니다. 화재 주수 시스템이 제어실의 코놀리에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두 작업자들은 불을 끄기 위한 물과 거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정위를 통해 육상에 있는 작업자들은 안전보트와 소화전 가동 요청을 듣습니다. 그들은 제어실에 전화를 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디스패처인 존 코놀리는 첫 불꽃이 발생한 지 15분 후 인영시 45분 직전에 제어실을 떠났고 코놀리는 불길을 목격합니다. 그가 제어실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소방 펌프를 작동시켜 부두의 소방 장비를 가동합니다. 그는 또한 선박에서 부두로 공급되는 기름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 차단 밸브를 닫으려고 시도하지만 킬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걸프 오일 운영 관리자에게 비상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구조선 돈마크에 무전 연락을 하여 부두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지시합니다. 무전 연락은 근처에 있던 스네이브호와 빌보호가 듣게 되고 이들은 신속하게 비상 상황에 대응합니다. 코놀리도 발전소에 배치된 펌프 담당자들에게 부두로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흥분한 나머지 그는 걸프 오일 빌딩이나 부두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것을 깜빡합니다. 반트리 경찰서에서는 아일랜드 경찰, 즉 가르다가 비상 상황을 인지하고 그들의 경찰서에서 불길을 볼 수 있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걸프 오일의 통제실에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전화선이 통화 중이라 연결되지 않습니다. 0시 50분에 좌현과 우현의 영구 밸러스트 탱크에서 일련의 작은 폭발이 발생합니다. 제티에 있는 오염 담당관이 무정의로 코놀리에게 구조보트를 서둘러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코놀리는 구조보트가 그들을 데리러 가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베텔그스호의 여러 승무원들이 갱웨이를 급히 내려와 부두 동쪽 끝에 있는 돌핀 22로 달려가 구조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종사도 코놀리에게 연락해 자신이 유조선의 선미갑판에 4명의 승무원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펌프맨은 베텔그스호 중앙을 가로질러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지만 부두에는 불이 없습니다. 부두 아래 물 위에는 불이 있지만 아직 캐트워크나 돌핀 22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코놀리 씨는 무전으로 몇 차례 더 연락을 합니다. 그는 우체국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하고 당직 예인선 반트리베이에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반트리베이 예인선은 베텔그스호에서 20분 거리에 있었고 무전 연락을 받은 즉시 출발합니다.
돈 마크호는 돌핀 22 부두 맞은편에 있는 아스콘 부두에서 0시 51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고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0시 54분 이되자 화재가 더욱 거세져 중앙 플랫폼 위로 60m가 넘는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길이 중앙 플랫폼 동쪽에 있는 부두에 도달해 선박의 중앙부터 섬 밑까지 집어삼킵니다. 불길이 물 위를 타고 섬의 해안가를 향해 번져갑니다. 덤마크호가 0시 58분에 돌핀 22 부두에 도착하고 4분 뒤에 스네이브호가 뒤따라오지만 구조선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 위에서 기름이 타고 불길에서 나오는 극심한 열기 때문에 두 배 모두 부두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벤트리에서 가르다 경찰은 그들의 경감에게 알리고 경감은 즉시 대형 사고 대응 계획을 가동합니다. 지역 소방관에게도 비상이 걸리고 벤트리 타운에 소방 사이렌이 울립니다. 덤맨웨이와 스키버린 인근 지역의 소방서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0시 6분 베텔그스호에서 우르릉거리는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중앙 벨러스트 탱크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의 힘으로 유조선의 선체가 갈라지고 부두에 있던 남성들은 물속으로 튕겨나갑니다. 선내에 남아있던 석유 화물이 점화되고 불길은 90m가 넘는 높이까지 치솟으며 온도는 섭씨 1000도를 넘깁니다.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파괴된 선박과 석유 설비의 파편이 밀라 계곡까지 날아갑니다. 무려 6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자동차 크기만 한 거대한 파편이 석유 저장소의 저장 탱크 중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폭발 소리는 웨스트 코크 대부분 지역과 35마일 밖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반트리의 웨스트 로지 호텔에서는 일요일 밤 메인 연회장에서 열리던 댄스 파티가 밖에서 전해지는 진동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불길이 반트리 위 겨울 밤하늘을 환하게 밝힙니다. 위티 아일랜드 14에서 섬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급히 배를 타고 본토로 피신합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폼페이처럼 묘사합니다. 불길이 40m 높이로 치솟고 파편이 소 우리 위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시골이 한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걸프 석유 노동자들이 도우려 하지만 소방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소화전과 소방호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호흡기나 보호복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인선 벤트리 베이가 0시 10분에 부두에 도착합니다. 선장은 베텔그스를 부두에서 떼어내려고 시도하지만 부두의 신속 해제 장치가 고장나서 탱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처 지역에 벤트리, 스키버린, 덤맨웨이 소방대가 작은 페리보트를 타고 섬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벤트리 소방대는 2대의 랜드로버와 터미널 소방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스콘 제티에서 탱크 농장으로 소방 장비를 운반하던 트럭이 고장이 납니다. 소방관들은 불타는 선박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콘크리트 부두는 바다로 무너져 내립니다. 소방관들과 걸프 오일 터미널 직원들은 불이 탱크 농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기름 유출을 통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약 12시간 후 오후 1시경 베텔그스호는 30m 깊이의 계류지에서 침몰하여 선수 부분만이 수면 위로 튀어나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요 화재가 진압되고 소방관들은 일요일 저녁 8시경 마지막 불길까지 완전히 진화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선박을 둘러싼 유독하고 인화성 있는 가스구름 때문에 잔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 가스는 예고 없이 불길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가스구름이 사라지기까지 2주가 걸리며 그제서야 구조대원들은 잔해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남아있는 원유 화물을 퍼낼 수 있습니다. 총 51명이 사망했습니다. 베텔그스호에 선원 41명, 베이커의 아내, 아일랜드 조종사, 화물 검사관, 걸프 오일, 부두 노동자 6명, 그리고 인양 작업 중 사망한 네덜란드 잠수부가 희생됐습니다. 사망자 51명 중 단 27구의 시신만이 수습되었습니다. 수습된 시신들은 벤트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세인트 핀바르 교회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인양업체인 알스미스 컴퍼니가 베텔그스호를 4부분으로 나누어 인양했습니다. 선수 부분은 해안에서 100마일 떨어진 공해로 예인되어 침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 공동체의 항의가 이어졌고 두 구획은 처분을 위해 스페인으로 예인되었습니다. 마지막 구획은 현지에서 해체되었지만 1980년 7월에야 비로소 재고되었습니다.
현지 어장은 심하게 오염되었고 정화 작업은 1983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인양, 정화, 보상에 들어간 비용은 선박 소유주인 토탈이 걸프 오일에 지급한 보상금을 포함해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보험사들이 부담했으며 청구와 반박 청구는 법정 밖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임명했고 조사는 1년 넘게 이어졌으며 48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11년 된 베텔그소의 노후화. 둘째, 잘못된 하역 순서와 밸러스팅, 그리고 승무원 교육 부족. 마지막으로 선박과 부두 모두에서 소방 및 구조 시스템이 부적절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적절한 안전 및 비상 절차가 준수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걸프 오일은 우디 아일랜드 터미널을 다시 열지 않았으며 1985년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터미널이 더 이상 국제 석유 무역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해 걸프 오일은 부지 임대권을 아일랜드 정부에 반납했고 이후 일부 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터미널을 전략적 석유 비축 기지로 사용했습니다.